잭 존슨은 1878년 3월 31일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출생하고 1946년 6월 10일 사망한 미국의 흑인 권투 선수이다. 존슨은 남북전쟁 당시 해방된 노예의 자식이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에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텍사스 갤버스턴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10대 시절을 보냈다. 그는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끔씩 구경꾼들이 주는 돈을 놓고 동료 노동자와 지역 폭력배들과 비밀리에 싸움을 했었다. 또한 그는 당시 악명 높은 배틀로얄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몇몇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눈을 가린 채 끝까지 싸우게 하는 인종차별적인 광경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구경꾼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존슨의 프로 권투 선수로서의 완전한 기록은 아마도 편찬되지 않았을 것이다. 권투는 갤버스턴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매우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활동이었으며 그의 초기 경력 동안에는 공식적인 세부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프로 권투 시합은 1895년 여름 갤버스턴 술집 밖 해변에서 동료 부두 노동자였던 존 리와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존슨은 15라운드 KO로 승리했고 1.50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았다. 존슨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하워드 극장에서 존 클론다이크 헤인즈와 맞붙기 위해 여행을 떠날 때까지 다른 지역 선수들과 계속해서 겨루었다. 클론다이크는 시카고 스포츠계에서 떠오르는 유망주로 여겨졌고 텍사스 출신 선수에게 그의 초기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안겼다. 1라운드 다운을 당한 클론다이크는 5라운드 바디샷으로 존슨을 쓰러뜨렸다. 관중들이 보기엔 존슨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심판이 카운트하는 동안 계속 기대어 있었고 10달러의 패배자 상금을 받아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잭이 카운트 아웃되고 돈을 찾으러 갔을 때 그는 고작 3달러를 받기 위해서 애원해야만 했다. 존슨은 1900년 6월 25일 갤버스턴에서 클론다이크와 재경기를 가질 때까지 텍사스에서 무명의 선수들과 재차 맞붙었고 이번에는 20라운드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의 말 멤피스에서 세 번째 경기를 치른 두 사람은 존슨이 크게 향상된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는 클론다이크를 상대로 14라운드에서 클론다이크가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제 존슨은 이 부문에서 선두적인 젊은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다른 유명 선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존슨이 처음으로 맞선 네임드 선수는 조 초인스키로 그는 챔피언 제임스 제이 코벳, 제임스 제이 제프리스와도 링 위에서 겨룬 적이 있던 선수였다. 1901년 2월 25일 노령의 초인스키는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 3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존슨을 KO시켰다. 이후 갤버스턴 경찰은 두 사람을 불법 권투 경기에 참여한 혐의로 투옥시켰다. 그들은 23일 동안 감방에 갇혀 지냈고 나이든 초인스키는 감방 동료가 된 존슨에게 자신의 권투 기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초인스키의 가르침을 잘 따라 존슨은 그 후 몇 년 동안 존경받는 권투 선수들과 계속 겨루었고 1901년 11월 4일 20라운드에서 행크 그리핀에게 졌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리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당시 중요한 경기들은 권투 금지법이 덜 엄격하게 시행되던 서부 해안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그래서 존슨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오클랜드에서 컨텐더 조 케네디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임스 제프리스의 남동생 잭 제프리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래의 세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조지 가드너를 KO시켰다. 1903년 2월 5일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드 마틴을 상대로 20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비공식적인 월드 컬러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차지했다. 그 후 1903년과 1904년 사이 미래의 명예의 전당 입성자인 샘 맥베이를 3번, 같은 기간 동안 샌디 퍼거슨을 2번 물리쳤고 1904년 10월 마틴과의 재경기에서 승리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 제이 제프리스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군림했다. 가드너, 마틴, 맥베이와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한 최근의 승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존슨을 제프리스의 왕관에 가장 합당한 도전자로 여겼다.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은 존슨의 근육질 체격, 디펜스, 펀치 파워, 그리고 후반 라운드까지 체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존슨의 피부색 때문에 제프리스는 경기를 거부하면서 흑인에게 스포츠에서 가장 귀중한 타이틀을 얻을 기회를 주어 전례를 깨고 많은 팬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1905년 3월 28일 켄터키의 마빈 하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존슨을 상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승을 거두면서 제프리스가 존슨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변명은 더욱 심해졌다. 하트는 존슨의 상대가 되지 않는 선수였고 링사이드의 대부분은 심판의 판정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불평은 무의미했다. 챔피언 제프리스가 권투에서 은퇴했을 때 존슨은 하트가 불과 4개월 후 잭 루트를 KO시켜 공석이 된 챔피언십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트와 그의 후임 챔피언인 토미 번스는 모두 타이틀이 걸린 상황에서 존슨을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존슨은 최근 내 다양한 컨텐더들과 싸우는 것으로 유망주들을 전부 몰아내고 번스가 자신에게 타이틀 도전권을 주기를 고대했다. 그는 1905년 미래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조 제닛에게 실격패했지만 이듬해 15라운드 판정으로 패배를 서력했다. 또 다른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샘 랭포드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하면서 존슨은 체급 내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는 입지를 더욱 확립했다. 훗날 랭포드는 경기가 치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경기를 목격한 기자들의 기사에서는 존슨의 특징적인 성과가 묘사되었다. 1906년 11월 제닛과 10라운드 무승부를 기록한 후 존슨은 당시 권투계에 떠오르는 스타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로 향했다. 호주에서 그는 가장 인기 있고 재능 있는 두 선수인 피터 펠릭스와 빌 랭과 맞붙었다. 두 선수 모두 존슨에게 각각 1라운드, 6라운드에서 KO패를 당했다. 존슨은 국가 챔피언인 빌 스콰이어스를 경기에 끌어들이고자 했지만 스콰이어스는 대신 제프리스나 번스와 겨루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1907년 7월 17일 존슨은 밥 피츠시몬스를 2라운드 만에 무너뜨리며 가장 인상적인 승리 중 하나를 기록했다. 밥 피츠시몬스는 그의 경력 초기에 미들급,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3체급의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초의 선수였다. 이때까지 피츠시몬스는 적어도 60번의 프로 경기를 치른 45세의 베테랑이었다. 한때 피츠시몬스의 스파링 파트너로 일했던 존슨은 이 경기에서 승리로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마침내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번스에게 자신과 싸우라는 압력을 가했다. 번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과 맞붙을 의향이 있지만 경기에 최소 3만 달러를 보장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는 어떤 상금 경기에서도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번 적이 없었고 그 요구는 번스가 존슨과의 실제 만남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존슨이 1907년 후반 컨텐더 피러만 짐 플린을 녹아웃시킨 후 그는 다시 호주로 여행을 떠났고 번스는 챔피언십 경기에서 빌 스콰이어스와 빌 랭을 만날 예정이었다. 존슨은 두 경기 모두 링사이드에 착석해 경기 내내 챔피언을 소리 높여 조롱했다. 그가 호주에 있다는 사실이 호주의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가 되었다. 당시 지역 프로모터인 휴 디 맥킨토시는 번스가 존슨과 마주하기 위해 반쯤 농담조로 요구했던 당시 천문학적 금액인 3만 달러를 내놓게 되었다. 제한된 상금에 만족한 번스는 계약에 서명했고 경기는 1908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시드니 러시커터 베이를 따라 세워진 맞춤형 경기장으로 예정되었다.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5만여 명의 관중은 링에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겪은 가장 일방적인 패배 중 하나를 목격했다. 번스는 1라운드 오른손 어퍼컷에 쓰러졌고 싸우려고 일어섰지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기술적으로 능숙한 도전자에게 심하게 밀렸다. 번스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경찰이 14라운드에서 경기를 중단시켰다. 잭 존슨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큰 상을 수상한 최초의 흑인이 되었다. 하지만 존슨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흑인 동료들로부터도 거의 만장일치로 경멸을 받았다. 이는 그가 타이틀을 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백인 여성과의 낭만적인 관계를 전혀 비밀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챔피언이 되자 존슨을 물리치고 챔피언십을 백인 종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위대한 백인의 희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등장했다. 존슨이 링에서 만난 첫 번째 백인의 희망은 세계 미들급 챔피언인 스탠리 캐첼이었다. 그는 존슨에 비해 체구가 엄청나게 불리했지만 캐첼은 엄청난 하드펀처였고 일부 사람들은 존슨의 타이틀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캐첼과의 경기는 1909년 10월 16일 샌프란시스코 교외인 캘리포니아 콜마의 미션 스트리트 아레나에서 열렸다.
소문에 따르면 두 선수는 영화 상영자들의 이익을 위해 20라운드를 모두 뛰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존슨이 다운을 기록하고 경기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억제하고 있었고 캐첼을 물리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12라운드에서 존슨이 손을 내리고 틈을 주었을 때 스탠리는 오른손으로 잭을 놀라게 하고 그를 뒤로 넘어뜨렸다. 하지만 캐첼의 영광은 잠깐뿐이었고 존슨은 즉시 일어나 스탠리의 턱에 좌우 콤보를 날렸고 스탠리는 등을 대고 쓰러졌다. 심판이 캐첼을 카운트아웃하자 존슨은 도전자의 입을 글러브로 닦았다. 그 후 1909년 11월 29일 뉴욕 브루클린의 스타 극장에 출연하던 중 존슨은 무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0년 독립기념일 존슨은 마침내 5년 전에 무패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은퇴한 제임스 제프리스와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맞붙을 기회를 얻었다. 두 선수의 만남은 일어나기도 전에 한 세대에서 가장 기대되고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된 스포츠 이벤트였다. 많은 백인들은 제프리스가 권투를 5년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 없이 은퇴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제프리스가 존슨에게서 영예를 차지할 사람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경기 당일 제프리스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존슨은 토미 번스를 상대로 한 것만큼이나 제프리스를 압도적으로 제압했고 제프리스의 펀치 파워에도 끄떡없었고 자신의 디펜스를 이용해 제프리스를 좌절시키고 지치게 만들었다. 15라운드에서 제프리스는 심판 텍스 리카드가 경기를 중단시키기 전까지 존슨에게 프로 경력 최초로 2번이나 다운을 당했다. 제프리스와의 경기로 존슨은 총 12만 $1,000를 벌어들였고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로서 많은 백인들의 마지못한 존경과 더불어 그의 사생활과 선수 생활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이 경기의 결과로 미국의 여러 도시 중심지에서 폭동이 일어나 12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경기의 필름이 비슷한 혼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의회는 권투 필름의 주간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존슨은 2년 동안 링에 오르지 않다가 1912년 7월 4일 뉴멕시코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피러만 짐 플린을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린은 싸움 내내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플린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6라운드에 그는 의도적으로 머리로 챔피언의 턱을 들이받으려고 했다. 심판은 그에게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기는 9라운드에 주 경찰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잔혹한 시범이라고 선언했다. 심판은 존슨이 파울로 이겼고 경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1912년 10월 18일 존슨은 루실 카메론과의 관계가 부도덕한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곧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카메론은 협조를 거부했고 사건은 무산되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존슨은 비슷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벨 슈라이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매춘부 혐의를 받던 여성이 그의 반대편에 서서 증언을 했다. 존슨은 1913년 6월 전원 백인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슨은 보석금을 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국을 떠났다. 캐나다를 거쳐 탈출한 그는 프랑스로 가는 길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는 권투를 멀리하고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생활했다. 1913년 12월 19일 존슨은 챔피언십과는 거리가 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짐 존슨을 상대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파리에서 열린 이 경기는 두 흑인 남성 간에 치러진 최초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십 경기였다. 존슨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왼팔에 부상을 입은 채로 링에 들어섰다. 지루한 경기가 펼쳐졌고 10라운드 판정까지 간 결과 경기는 무승부로 선언되었다. 이후 많은 관중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1914년 6월 27일 파리에서 유명하지 않은 미국인 프랭크 모란과 맞붙었을 때 존슨은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링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221파운드라는 무거운 체중이 그 증거였다. 링 기술은 부족했지만 모란은 애정을 담아 메리 앤이라고 이름 붙인 강력한 오른손 펀치를 가졌다. 그는 또한 강하고 단호한 파이터였고 과신한 챔피언에게 힘든 밤을 선사했다. 20라운드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심판 조르주 카르펜티에가 존슨을 간신히 승리자로 선언했다.
향수병에 걸린 존슨은 2년 동안 유럽에서 추방당한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고 미국에서 익숙했던 각광도 그리워했다. 그는 체포와 투옥의 위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1915년 그는 떠오르는 백인의 희망 유망주 제스 윌러드의 매니저인 잭 컬리에게 접근했다. 존슨의 후기 기록에 따르면 컬리는 존슨이 윌러드를 상대로 져주기 게임을 하는데 동의하면 인맥을 이용해 미국 정부 내부에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컬리는 항상 그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45라운드로 예정된 경기에서 컬리의 선수와 맞붙는 계약에 서명했다. 하바나의 오리엔탈 파크 경기장에서 뜨거운 쿠바의 태양 아래 존슨은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큰 도전자와 맞붙었다. 윌러드의 체중은 240파운드였고 키는 6피트 6인치가 넘었다. 잭은 처음 20라운드 동안 수싸움과 스피드를 모두 사용해 주도권을 잡았지만 윌러드의 체구와 사우나 같은 열기가 37세의 챔피언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에너지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존슨은 윌러드의 강력한 펀치에 희생되기 시작했고 결국 26라운드 윌러드의 오른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등을 대고 누워서 햇빛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있던 존슨은 10카운트를 넘기며 타이틀을 잃었다. 존슨이 고의로 경기를 졌고 싸움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권투팬, 전문가, 역사가들에게 거의 보편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윌러드와의 싸움 전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든 존슨은 몇 년 동안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살면서 그보다 몇 수 아래의 선수들을 상대로 권투 경력을 이어갔다. 1920년 마침내 그는 미국 당국의 자수에 캔자스주 리븐워스의 연방교도소에서 맨법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마쳤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권투를 계속했고 풀려난 후에는 윌러드를 꺾은 센세이셔널한 새로운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잭 댐프시를 상대로 타이틀 도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어느덧 40대가 된 존슨은 주요 헤비급 컨텐더와의 대결을 가질 수 없었다. 1926년 5월 30일 46세의 존슨은 무명의 밤 로슨에게 7라운드 만에 패배하면서 11년 전 윌러드와 맞붙은 이래로 첫 패배를 기록했다. 그는 1931년 은퇴하기 전까지 마지막 6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만을 거두었다. 생애 후반의 존슨은 결국 자신의 뒤를 이어 다음 아프리카계 미국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될 조 루이스의 트레이너가 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루이스의 매니저들은 존슨의 평판으로 인해 루이스의 상품성이 깎일까봐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존슨은 루이스의 팀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1946년 6월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이트 서클에 자주 다녔다. 존슨은 사후 70여 년 넘게 억울한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다 2018년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령 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전과자 딱지를 떼게 되었다.